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항상 매번 주제를 정해서 심층 토크를 이어가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지만 요즘에는 좀 글쎄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이슈가 많이 터져서요. 어떤 것들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역시 이것저것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 이슈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방어 전략 세우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으로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지 먼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먼저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아직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서 모두 이목이 집중됐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첫 의회 증언 영상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In the committee's view, further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st promote attainment of both of our objectives. In this environment, we anticipate that inflation on a 12-month basis will move up this year and stabilize around the committee's 2% objective over the medium term. 기존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애초에 큰 그림에서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옐런 의장보다는 매파적인 성격이 더 강한 사람이기도 했고 외신 반응을 보더라도 중립을 잘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시장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기로 3번 그리고 4번의 금리 인상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 다시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첫 증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 저희도 궁금하다 이렇게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이 지금 김영롱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에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작년 12월 회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만 해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겠구나 이런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감 그리고 회복세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을 좀 높여놓은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 이전에도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건방세를 나타냈고 과연 그러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걸로 봐야 되나 싶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관련된 우리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웰 의장에 대한 이제 발언에 대해서 사실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게요. 시장에서 근데 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좀 변동성이 물론 좀 커지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게 꼭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되니까 파웰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성격이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늘 이제 사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좀 쇼크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코스닥 낙폭이 커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IT 업종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견조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코스피 쪽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 파웰의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또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초에 증시가 급락했을 때 굉장히 좀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 파웰이
좀 약간 이제 4번 정도 인상하는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물론 우려감을 좀 나타내긴 했지만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초와 지금의 어떤 글로벌 정치 흐름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3월 22일 날 확실하게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하고 나서 그 스탠스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그때 이후에 좀 나올 것 같고 사실 파웰 의장은 사실 옐런과 다르게 그 시장에서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샤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시장은 시장대로 뭐 변동성 축소되면서 좀 안개 속에 갇힌 형태로 한 3월 중순까지 계속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이야기야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으나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에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밑밥을 깔아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꼬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이거든요. 요즘 보더라도 뭐 종목 군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개별 종목만 사고 그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좀 매도 쪽으로 다시 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원달러 환율하고 이제 달러 쪽을 봐야 되는데 달러가 좀 약간의 이제 최근에 강세 기조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상승폭이 강하지 않고요. 사실 국내 원달러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입니다.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또 장기 집권 체제를 좀 구축했다는 그런 평가, 계속해서 집권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위안화가 또 급격하게 절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내 또 원화도 덩달아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물론 코스닥을 좀 팔고 있지만 코스피에 대해서는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초에 있었던 그런 대량의 매도가 아니라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수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보다도 그 외국인들 시각 자체는 지금 어쨌든 그 중국의 어떤 위안화 절상이라든가 신흥국의 어떤 경기 호조 이런 쪽 또 국내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호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또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외국인들 그 부분 때문에 매도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반도체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넓혀 가보도록 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물론 미국의 통상 압력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슈퍼사이클, 울트라 슈퍼사이클이 최소한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반대 의견도 워낙 많거든요. 칼럼니스트께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난해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가격이 지난해 12월에 디램 가격이 약간 횡보하는 조짐을 좀 보였거든요. 하지만 1월 이후의 상황을 보니 그래도 여전히 수요가 많더라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1년 사이에 디램 가격이 한 4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네. 전월과 비교를 해도 한 6%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고점을 찍어서 가격이 꺾일 것이다. 일단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그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설하거나 아니면 보완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해서 디램 가격, 그리고 특히 고용량 디램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에 이게 반도체 부분에서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급 문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저는 그쪽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반도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걱정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공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업황 확대로 인한 어떤 가격 하락이랄지 아니면 어떤 수요와 공급이 꼬이면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쉽게 좀 열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 얘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지금 4배도 안 되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7, 8배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하이닉스가 훨씬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옆에 또 중국이라는 네. 거대한 이제 산맥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 때문인데, 사실 중국 이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애널리스트 분에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공장에 들어가서 단 하루면 생산이 된대요. 네. 근데 이제 그 LCD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반도체는 한 번 들어가서 공장에 생산하는데 2달이 걸립니다. 굉장히 텀이 길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을 테스트를 미리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만 6개월이 넘어요. 근데 그걸 다 하는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예. 또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BOE가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거든요. LED 디스플레이 이제 제꼈죠.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 중국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어온다고 해도 2020년 또 2022년 정도 되면 뭐 물론 제품 나오겠지만, 그 제품들 지금 나온 얘기가 뭐 전자계산기라든가 네. 밥솥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네. 좀 로우엔드 저가형 제품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지금 굉장히 수요가 좋은 게 서버용이거든요. 서버용 디램 같은 거는 만들 지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 갖다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중국 얘기들 나와서 막 이렇게 주가도 흔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가임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됐고, 여전히 수요는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이런 공급가임 쪽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 기술력 격차로 봤을 때는 최소 삼성전자가 기타 경쟁 업체들보다 1년 이상은 앞서 있어요.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을 생각하면 중국은 한다면 한다잖아요. 정부에서. 예, 뭐 물량 공세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M&A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언제 역전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마트폰 시장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역전되는 거 보면 뭐 반도체도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자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 그 과잉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게 분명하고, 특히 그 중국 업체들하고 그 우리나라 기업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반도체의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불량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 점인데, 그래서 반도체를 만약에 그 중국에다가 발주를 해서 기업이 받으면 100개를 발주를 하면 한 150개 정도를 보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50개 정도는 불량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지적처럼 그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마 고급화 전략,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텐데, 다만 분명히 존재하는 건 중국이 그 반도체 굴기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그 지원이 있을 것이고, 물량 공세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전체 그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4분의 3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 중국이 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가 시장에서 한 60% 정도가 중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우리 기업들이 고급화, 그리고 그 소품종을 다량 생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하지 않을까 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중국 업체들을 좀 따돌리는 전략을 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연한 걱정이 가져오는 불안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한테만 굴기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좀 경쟁력이 언젠가는 펼쳐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경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차장님께서 그러면 현재 반도체 부품주랄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현재 측면에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팁 한마디만 해주시죠. 사실 이제 장비 쪽은 좀 모멘텀이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었는데, 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면서 평택 2라인 또 투자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또 시설 투자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주들 또 가뭄의 단비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굉장히 좀 공백이 있는데 하반기는 기대해볼만 하고요. 또 소재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뭐 생산량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수요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가스라든가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 뭐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업체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뭐 실패가 됐건 성공이 됐건 간에 계속 투자를 해서 한국을 앞서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려면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수율 얘기하셨는데 양품의 그 반도체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테스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들은 중국 쪽에 어쨌든 이제 예전에 그 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뭐 TSE라든가 테크윙 또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사실 종목별 세세한 투자 전략은 세워드리지 않고 이제 큰 그림에서 시장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별 전략은 또 제가 진행하는 아침마다 굿모닝 마켓워치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